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지러워서. 목이 내가 오니까 목이 맸나 본데. 진짜 갑자기 간지럽네. 왜냐면 방송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좀 이상한가 봐. 크로스 한번 할까요? 크로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길고 긴 시간. 거의 쉬지도 못하고 나왔네. 사무실에. 그렇죠. 한 이틀? 시차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죽겠어요 지금. 나이를 먹었다는 걸 여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애들 아빠니까 어제 통화하는데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게끔 안 놔둬? 아빠가 고팠나 봐요. 고팠지 당연히. 정말 1도 안 떨어져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 좋았대. 진심입니다. 네. 푹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아마. 그래서 와서 새벽 경기 다 봤어요. 자는 알았어. 4시 되면 눈이 떠져. 원래 평소에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스트레이트로 자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네. 그렇지만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제가 25일 있었더라고요. 25일? 네, 거의 한 달이네. 네, 25일이었습니다. 16강까지 가갖고 이게 왜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16강 가능성이 안 높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을 여러 개 좀 보고 와갖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축구 기자 12년 차인데 네. 월드컵 첫 출장이었어요. 네. 사실 대부분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되게 늦게 간 거죠. 그러면 잠깐만 남아공 때는 아니었어요? 남아공 이후에? 남아공 이후에 기자가 된 거죠. 이후에? 그러면 기자 되고는 16강을 못 갔네 우리가. 그렇죠. 그쵸. 남아공 때 제가 기자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첫 출장에서 16강을 보고 왔기 16강. 때문에 앞으로 저를 출장을 계속 보내야 된다라고 회사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12년 주기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이번 대회를 보면서 느낀 바가 좀 굉장히 많았고. 그 얘기를 조금. 처음부터 좀 슬슬 풀죠 뭐. 사실 갈 때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그 월드컵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타르 가려면 하야 카드라는 게 있어요. 하야 카드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사실상 그게 여권을 대신하는 거였는데 저희 사진 기자가 하야 카드를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그 하야 카드를 통해서 이제 비행기 발권도 그거에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하야 카드의 그 여권 익스파이어리 데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실수한 거야? 그쪽에서 실수를 한 거지. 우리는 다 보냈으니까. 이게 다르니까 비행기 발권이 또 안 되는 거야. 우리 여권을 확인했더니 이 날짜랑 다르잖아요. 출국 자체가? 야, 이거 완전히 못했다. 근데 정말 행운이었던 게 먼저 간 사진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진 기자가 그 하야 카드에 관련된 업무하는 사람 바로 앞에 있었던 거야. 우리는 이제 협회 통해서 이제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협회에서도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뭐 저쪽으로 돌리랍니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마침 거기에 간 사람인지 혹시 몰라가지고 너 혹시 근처에 있니? 그랬더니 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카타르에서? 그 사람이 하야 카드 만든 사람 앞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숫자를 바꿔준 거죠. 하마터면 출국을 못할 뻔했어. 다 같이. 진짜? 출국 몇 시간 앞두고? 공항 가서. 완전히 난리가 났던 거죠. 진짜. 아니 기자가 저희가 2명 나갔는데 사실 3명. 사진 기자까지 3명. 기자 중에 1명만 나가도 그래도 어떻게 커버가 되는데 사진 기자가 안 나면 끝이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도착을 했는데 딱 도착했잖아요. 가자마자 저희가 그 비비라고 해서 이 카드를 만들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이 대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승인증 같은 건데 목에 항상 메고 다니는 거. 그거를 신청하러 갔는데 우리가 신청한 지 3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벌써 다 집에 갔어. 문 닫는데 우리만 안 되는 거야. 왜 뭔데 또? 몰라요. 그냥 우리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졌죠. 내가 좀 잉글리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따졌더니 미안하대.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것도 맨 마지막에 나온 거야. 우리가 도착한 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치.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거 좀 뭐가 꼬이는 것 같다. 처음부터. 그게 다 첫날에 출발하기 전 도착하자마자. 그래가지고 기분이 일단 안 좋았겠네. 여러모로 힘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는 액땜이었는데 뭐 개인적인 뭐 얘기를 좀 더 하면 밥을 먹는데 제가 앞에가 이빨 부러졌다 그러더라. 앞에가 임시치아를 하고 왔어요. 밥을 딱 해서 저희가 난 같은 거 싸서 먹는 거였는데 그걸 씹었는데 이빨이 뚝 빠진 거야. 그럼 빠진 상태로 계속 다녔어? 그래서 일단은 껴놓고 치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끼기만 하고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아무리 외국이라도 얼마나 비쌀까 하고 갔는데 700 리알을 달래요. 곱하기 350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25만 원? 25만 원 너무 비싸잖아. 이거 붙이기만 하는 건데. 200 나오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난 못한다. no. 하고 딱 가려고 했더니 딱 잡더라고요. 디스카운트 돼? 350. 딱 그러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책에서 봤던 중동식 계산법인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빨 붙였죠. 그다음에 중간에 저는 이제 기자 2명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우루과이랑 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포르투갈 가나전이었어요. 이게 텀이 3시간 차이였기 때문에 경기를 동시에 커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3시간 차이는 또 한 기자한테 다 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 가나전을 취재하러 갔었는데 못하지. 예. 그 가는 버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셔틀버스? 셔틀버스가 앞에 이렇게 운전을 정말 먹같이 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한데 거기는 다 라인이 다 있어 있긴 우리나라처럼. 안전거리를 거의 확보를 하지 않고 다녀요. 진짜 사고를 몇 번 날 뻔했는데 사고는 처음 난 거였는데 앞차 이렇게 끼어들게 하다가 우리는 정상으로 가고 있었고 이 차를 박은 거지. 아주 뭐 다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좋은 거 좀 얘기해줘. 카타르 가서. 카타르 가서 좋은 거? 다 보면 다른 기자들 물어보면 뭐 무슨 안전요원이 막았다느니 뭐 버스가 오래 기다렸다느니 뭐 덥대느니 하여튼 먹을 게 없다느니 그쵸. 뭐 양고기 먹고 물가가 너무 비쌌어요. 제가 중간 신발을 하나밖에 안 챙겨가지고 신발을 사러 갔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예, 한 3일 쉬니까 발냄새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발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발 좋아하니까 시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리셀가 크림 가격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이키 에어포스 1이 있었어요. 40주년 있길래 이거 사야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리셀가가 13 정도 되거든요. 거기 정가가 20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대요. 그걸 갖고 우리나라 와도 별로 가치가 없는. 그렇죠. 별로 가치가 없는. 거기서 그냥 슈퍼스타를 샀는데 다행히 지금 한국에서 슈퍼스타가 조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카타르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다 있는 건데 어쨌든 물가가 너무 비싸서 현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여기도 월드컵이라고. 좀 올랐구나. 네, 다 올랐대요. 네. 그리고 뭐 맥주 비싼 거야 뭐 워낙 기사 많이 보셨을 테고. 맥주 딱 한 잔 먹어봤습니다. 네. 2만 원 주고 못 먹겠더라고. 이 잔 하나에 500잔? 500잔 하나에. 네. 근데 맛은 있겠다. 달더라. 왜냐면 조금씩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맨날 콜라로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씁쓸한 걸 먹으니까 이게 음식 맛이 좀 돋아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먹는 건 괜찮았어요? 저는 그 패밀리가 있었잖아. 저희 뭐 이건 기자까지 해갖고. 뭐 저희는 뭐 라면을 25번 먹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하루에 한 번? 매일 아침에 라면 먹었어요. 매일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은 거기 뭐 사 먹고 저녁에는 이제 뭐 굶고 양고기 먹을 때도 있고 주로 이제 경기장 가게 되면은 경기장 이제 1층에 가면 있는 기자 식당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먹고. 공짜 거기는? 거기도 돈 내? 햄버거 2개, 콜라 2개에 5만 원. 근데 그거를 무조건 먹어야 돼? 100개 먹어요. 근데 배고픈데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굶는 사람도 많았겠다. 많죠. 과자 싸갖고 오고 막 그런데. 왜냐면 뭐 귀찮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나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다 보면 이제 후배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게 2배가 나오니까. 그럼 뭐야? 햄버거 가게 가고 10만 원 쓰는 거야? 그렇죠. 횟집도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출장비 거의 뭐 안 남겠네. 먹는 거로 많이 썼고. 라면. 뭐 선물도 못 사갖고 왔습니다. 대추나 좀 사갖고 왔습니다. 뭐? 대추. 대추? 중동의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먹는 대추? 중동 그 만수르가 좋아한다는. 저기 간식으로 먹는 거야 대추를? 그렇죠. 네. 우리랑 달라요 모양이나 맛이? 똑같은데 약간 말린 약간 곶감 같은 느낌. 곶감? 그 의미가 좀 있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얘기 조금 해주면 축구 얘기를 해야겠죠. 우루과이전 앞두고 뭐 말이 많았죠. 뭐 손흥민도 괜찮냐 싶고 또 황희찬 선수도 아팠고. 저희가 뭐 일찌감치 기사를 썼었죠. 손흥민 뛸 확률 99%라는 기사를 썼었는데 이미 뭐 온 순간부터 확정됐다고 보는 분위기였고요. 뛰려고 왔지.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썼을 때 이제 사실 좀 그때 좀 다들 좀 논란. 마스크까지 쓰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 우리들끼리는 좀 했었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났던 모양이었고요. 지금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 기사도 썼는데 안타까웠던 게 안 좋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좀 실제로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도 뭐 몇몇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가장 못했다라는 얘기도 뭐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진짜 순전히 손흥민이 100% 있을 때 기준을 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흥민이 해줬던 효과는 굉장했다. 상대가 손흥민 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수비적으로 했었을 때 신경 쓰이지. 그러니까 놔주면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가장 우리 팀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가 손흥민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이 굉장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팀으로서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확실한 리더십에서 발단이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벤투 감독이 물론 있긴 하지만 경기장에서 묶어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이었고 그 역할을 200% 해줬다. 손흥민 선수는 더 찬사를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경기력은 아쉽지만 그런 네. 면에서 영향력 면에서 네,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요. 뭐 몸이 안 따라주는 거는 뭐 월드컵이 증명하는 무대라는 그 말 때문에 사실 뭐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은데 저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거 100%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그 여건에서는 100%다 해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좋은 팀 저희는 뭐 이렇게 강팀은 아니지만 그런 선수 꼭 있어요. 메시 예를 들어서 메시 수비 안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10명이 많이 뛰어주면서 그걸 커버해 주잖아요. 메시가 빛날 수 있게. 제가 아르헨티나 경기 2경기를 봤거든요. 와, 지금 사우디전? 사우디전 맞죠? 이렇게 안 그게 뛰어도 역사적인 되나 얘기다. 싶을 정도로 안 뛰더라고요. 근데 잡는 순간에 뭔가 보여주니까 그치. 메시는 뭐 진짜 넘사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거기 축구력이 거의 안 느껴졌는데 메시랑 호날두는 확실히 좀 인기 스타라는 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고 이 경기장에 가보면 아르헨티나 유니폼이 유난히 많이 보여요. 아르헨티나 색깔도 국민들이 많이 온 것도 있지만 현지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정도는 그래도 많아. 팬들이 그러니까 일반 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립국 현지 팬들이 입고 와서 입고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 팬들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들이 좀 있었던 것도 있어요. 사실 거기 그 정도로 메시 선수에 대한 인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대단하더라. 사실 이번 대회가 올림픽에 가까운 대회.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도 갔다 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올림픽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월드컵은 이 나라 이름이 붙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이고 우리는 한일 월드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림픽은 도시잖아요. 서울 올림픽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도시니까 거의. 근데 이건 도시나 가까우니까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이제 베이스 캠프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아공이라고 치면은 뭐 베이스 캠프를 저쪽에다가 어디야 그 케이프타운에다 멀리. 했다고 하면은 메시가 거기 이제 해놓고 이제 거기서만 이제 한국 기자들이 머무는 거예요. 경기할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왜냐면 훈련을 거기서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한국 훈련 갔다가 저녁 되면 이제 게임 보러 가는 거예요. 뛰니까? 다른 훈련도 보러 갔다가 게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자들이 취재하기는 좋으면서도 힘들었던 힘들었지. 환경이었죠. 네. 예. 근데 뭐 저는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게임을 보는 재미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나라의 게임도 보게 됐었고 그런 좀 장점들이 좀 있었죠. 한국 경기 얘기 더 우루과이전부터 생각보다 잘해서 너무 잘했죠. 저는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포르투갈이랑 가나 기자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생각보다 잘하네라는 잘하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한국이 평가절하됐던 부분에서 그 경기를 통해서 외신들도 바라보는 기준들이 달라진 게 저는 굳이 말하면은 한국보다는 외곽조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를 취재를 훨씬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현지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우루과이 전 취재 갔었는데 상당히 놀랬던 게 아니 한국 선수들 다 안다고 뭐 좋아 한국 좋아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몰라. 손흥민 얘기하면은 손흥민이 마스크를 썼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정론지들 있죠. 뭐 포르투갈로 치면 뭐 오조구나 뭐 헤코르드 뭐 아니면 아볼라 이런 데는 다 아는데 그 이외의 다른 매체 같은 경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도 엘파이스나 뭐 이런 데는 아는데 나머지는 이제 좀 잘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우리는 시야에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만 아는 거야. 손흥민만. 우루과이도 손흥민 아는 게 벤탄쿠르가 커요. 벤탄쿠르의 절친. 하고 김민재도 마찬가지. 뭐 올리베라의. 근데 올리베라는 그 정도까지 유명한 선수는 아니니까 또 김민재까지는 뭐 또 아닌 거지 또. 근데 어쨌든 그 경기 하나로 분위기를 상당히 바꾼 게 사실이고 우리도 상당히 분위기를 바꾼 게 맞는 게 뭐 계속해서 선수들끼리는 자신감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보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훨씬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우루과이도 잘했어. 모든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충분했던 그런 저는 경기였죠. 네 경기 중에 제일 잘했던 게 우루과이 같아요. 오히려 가나한테도 이제 실력도 실력으로 밀렸고 포르투갈은 어쨌든 상대가 조금 로테이션을 돌렸고 브라질은 발렸고 근데 우루과이 때는 아마 우루과이 진짜 놀랬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많이 뛰고 기회도 안 줬고 수비도 탄탄했고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때가. 자신감 얻었죠. 이제
남아공 때 그리스 같은 경기였죠. 그렇죠. 우리한테 자신감을 네, 준 한일 월드컵 때 폴란드 같은 팀이 이제 우루과이였고.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못 뛸 상황이었던 게 저희가 훈련하는 거 보면 아는데 물론 훈련 15분밖에 경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중에 황희찬 선수 관련돼서는 이제 브리핑도 벤투 감독이 이제 안 할 정도로 이제 몸 상태에 대해서 그랬는데 안팎에서 취재를 하면 이제 답이 나와서 취재를 해본 결과 뭐 못 뛸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 그래서 뭐 황희찬 선수는 뭐 저희는 못 뛰겠구나 하고 좀 알고 있었죠. 예. 근데 3차전에 딱 맞춰 돌아와서 그렇죠. 그것도 사실 벤투 감독의 큰 저거 중에 하나였고 예, 여러 가지로 벤투 감독이 저는 사실 깜짝 카드 이광인 선수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었는데 아니 근데 이강인이 나는 제가 뽑는 저거예요. 대회 MVP 우리나라에. 예. 왜냐면 이강인 들어왔을 때만 뭔가가 딱 번뜩이는 게 있었잖아요. 그 특유의 그게 정말 돋보였던 것 같아요. 가나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는 선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를 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벤투 감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잖아요. 예. 품고. 예. 어쨌든 9월이 그 기간이었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훈련 시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뭐 훈련 파트너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 집중하셨던 분이 많은데 저는 그때 핵심이 인큐베이팅이었거든요.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아 이강인이 이제 우리 팀 완전히 녹아들었구나라고 벤투 감독이 완전히 확신을 했었고 그리고 현지에 갔었을 때 분위기 자체가 이거 심상치 않아 뛸 수도 있겠는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기회를 많이 줘서 사실 좀 뭐 저는 농담 삼아 얘기했던 게 아니 벤투 4년 동안에 저거 다 해놓고서는 빌더만 하다가 골은 뚝배기로 넣었다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원래 골은 다 그런 거야? 네. 근데 어쨌든 벤투 감독이 이번에 그 브라질전 후반전도 그렇고요. 네. 상당히 이 감독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좀 늦는다는 게 플랜 A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홍철이랑 손준호 바꿔서 경기 흐름 바꾸고 이강인 선수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기민해졌다는 게 저는 이번 대회에서 벤투 감독이 자신에 대한 이 세간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강인 선수 투입되는 순간에 분위기 말 그대로 바뀌면서 진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죠. 야, 가나전도 사실 돌아보면 이강인 그 크로스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분위기를 또 못 끌어올렸을 것 같아요. 그냥 딱 그거 하나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크로스 하나로 경기를 바꾸는 능력이 이강인에게 있었다. 가나전은 뭐 제가 그 비하인드 기사 썼지만 네. 아침까지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침까지 결정이 안 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장에서 몸 푸는 걸 보고 그러니까 경기에 1시간 전에 멤버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꿨는데 결론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잘 뛰어줬죠. 저는 김민재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게 이제 지금 레알이랑 맨유가 원하는 선수가 돼버렸는데 자칫해서 몸 상태가 나빠질 경우에 이제 올 시즌에 대한 부분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야, 저는 그런데도 경기를 뛰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서 김민재 선수는 진짜 이 애국심 뭐 이런 대표팀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2차전에서는 3샷 3킬로 이제 2대 3으로 굉장히 아쉬웠죠. 네. 네. 저는 그런 경기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가나도 뭐 이런 경기 진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경기인데. 근데 안에서 보면 없었죠. 네. 다시 해도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진짜로? 왜냐면, 저는 걔네가 다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걔네 확실히 있어요. 측면을 그 빠른 애들로 터는 자체가 가나가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브라질, 뭐 우루과이 이런 애들은 분석이 많이 된 느낌인데 걔는 뭐 쿠두스건 뭐 조르당이건 뭔가 해볼만 한 상대한테 우리가 꼭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때문인지 또 2차전 때 그리고 또 제일 좋아요 몸이 조별리그 할 때 1차전은 어영부영 넘어가고 3차전 때는 지쳤고 근데 2차전 때가 폼이 제일 좋은데 가장 좋은 폼의 가나를 만났다는 게 그랬는데 이제 어쨌거나 조규성 2골로 네, 그게 어쨌거나 스노볼이 된 게 아닌가 16강에 조규성 선수가 진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니 200만이야. 아니 그 조규성 선수 네. 이제 저희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인터뷰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샤워 딱 하고 나온 거야. 머리 촉촉하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싹 넘겨서 들어온 거. 진짜 남자들 모델. 기다렸잖아요. 우리 조규성 선수 잘생긴 거 알고 남자 기자들밖에 없었잖아요. 다들 와 골 진짜 넣고 골 넣고 아니 그날 인터뷰할 때 인터뷰할 때 머리 이렇게 넘기고 나왔는데 이렇게 촉촉하니 완전 청춘 스타. 그래서 만찢남이라고 막 하던데. 아니 그래서 진짜 되게 잘생긴 건 알았지만 진짜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거든요. 골 넣으면 끝났다 그랬는데 골 안 넣어도 끝나더라고. 사실 우루과이전 때문에 난리 났고 골 넣어서 이제 거의 방점을 찍었죠. 조규성 선수가. 난리 났어. 200만이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규성 선수는 근데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조규성 선수는 제가 뭐 전북 때부터도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부침성이 되게 좋아요. 인사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볼만찬을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인사하고 조규성 선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조규성 선수 부모님을 제가 대추 사러 갔다 만났어요. 대추 사러 오셨어요? 네, 그 까르푸에 대추 사러 오셨더라고요. 네.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는 박찬준입니다. 했더니 예, 근데 그때 인터뷰 하시고 난 다음이라 제가 인터뷰 안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누님 두 분이 이제 그래 누나 둘이 있어. 둘째 누나가 좀 더 미인이시더라고요. 누나가 딱 볼만찬. 누나도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대회 통해서 생각보다 우리 역시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느꼈던 게 김성주 아나운서도 저희 본다고 언급했어. 인터뷰했었고 너무 고맙더라. 안느도 보시고 K리그 관련해서는 볼만찬을 본다라고 하신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 또 정 회장님이 정몽규 회장님도 저희랑 한번 식사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 딱 보더니 유튜브 그래? 잘 보고 있습니다. 맨날 그거 하시는데 이번에 포르투갈 전이었거든요. 승부 예측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하면 다 진짜? 틀리니까 정몽규 회장님이?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근데 했었어야 됐어. 했었으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이제 그 정도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더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이야기가 또 새길로 샜네요. 어디까지 했지? 대추. 조규성 얘기했었죠. 또 떡상을 했는데 그 뒤로도 굉장히 지금 겸손한 태도와 아무튼 그래서 조규성 선수는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랑 저희 방송 한번 나와주시죠. 그래서 계속 깐 거구나. 누나한테 약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님 보고 계시다면 규성 선수 지금 바쁜 거 압니다. 근데 살짝 여기 목동이거든요. 살짝 나왔다가 딴 일정 봐도 거리상으로 괜찮으니까 여기 잠깐 앉았다가 가시면은 여기 안 앉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우리가 더 오징어처럼 보이니까 여기 우리 안 나와. 혼자만 앉고 우리는 이쪽 옆에 앉는 걸로. 그냥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화면만 5분만 찍고 나가는 걸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그 가나전 끝나고 뭐 1무이패였지만 근데 분위기 자체가 포르투갈을 잡을 수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현장에서도. 아니 포르투갈의 베스트는 안 나올 거라는 건 확실했었어요. 그치. 뭐 얼마나 바뀔 거냐에 대해서. 해코르드 기자가 오조구 기자구나. 똑같이 나왔어? 그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기자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조금씩 다 달랐어요. 뭐 우리한테 물어봐도 똑같았겠지. 근데 저도 웬만하면은 다 그냥 약간 연막을 치고 뭐 이쁜 여자 기자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정도였는데 왜 그래 거기까지 가서. 해코르드 그 오조구 기자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오르타 나오고. 다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멤버를 때 봐서는 할만하겠다기보다는 이래도 센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잘했죠 사실. 잘했어. 호날두한테 고맙고. 그 경기는 진짜 이게 기자들이 어지간해서는 궁뎅이를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참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가나전 조규성 동점골 터졌을 때는 좀 난리가 났었고 포르투갈전 그 골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모든 기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사 안 쓰고 다 이랬었어요 진짜. 아마 진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 진짜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죠. 역전이면 야마가 달라지니까. 왜냐면 그치 우리가 16강 실패라고 거의 다 써놓았을 때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가 또 마감이 될 때였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일어나서 다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사 안 써. 우루과이랑 저것만 보는 거야. 가나전만 보고 있는 거야. 수아레스 계속 나오죠. TV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카바니는 PK 아닌가? 몰라.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그때 봐도 저건 PK 아닌가? 내가 안에서 그거 막았는데 기억이 안 나. 경기는. 수아레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수아레스가 손톱 뜯는 거. 진짜. 근데 진짜 모든 운이 다 들어왔어요 거기. 그잖아. 그거 진짜 가나가 하나만 더 실점했어도 우리가 떨어지는 거였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황희찬이 만약에 나는 그때 그 자리에 황희찬이 없었으면 골 못 넣었다고 봐요. 누구든 뭐 나상호든 송민규든 그 포지션에 누가 됐든 그렇게 저돌적으로 거기까지 무턱대고 뛰어갈 선수가 없다고 봤거든. 근데 딱 황희찬이 그때 딱 돌아와갖고
그 투입한 코치의 선택도 좋았고 손흥민이 거기서 패스한 선택도 명장 좋았고, 세르지오. 명장 세르지오. 그래서 다들 막 농담으로 그러잖아. 네 경기 중에 벤투 감독 없는 경기에 우리 이겼는데. 옛날 우승 처음에. K리그도 몇 명 있잖아요. 그 진짜로 감독 없을 때. 그러고 보니까 감독 없을 때만 우리가 이겼네. 이거 교체 선택도 세르지오 코치가 했을 수도 있겠다. 타이밍을. 명장. 어쨌거나 그 가랑이 사이도 벌려준 것도 진짜 모든 운이 다 거기 딱 집약돼갖고. 아니 올라왔을 운만으로 때는. 보기에는 선수들의 집념이 너무 좋았어. 그치. 그것도 다 포함인 거지 진짜. 진짜 열정과. 대단했던 경기였고 그런 경기를 현장에서 봤다는 것 자체가 그치지. 제 축구 인생에, 제 기자 인생에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카잔의 기적보다는 더 기적적이었다고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16강까지 간 거니까. 그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는 16강으로 가는데 그 약간 보너스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16강까지만 딱 뭔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우리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은 잡아보자, 불을 잡아보자. 사실 포르투갈 전에 아예 떨어지겠지 하고 돈도 다 쓰고 반찬도 다 먹어버리고 라면도 다 먹어버리고 아예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 간다. 라면 사치 부렸구나. 아니 3개 끓이고 4개 끓이고. 아니 라면 다 끓이고 아무튼 돈도 다 썼어요. 그랬는데 이거 브라질전 딱 앞두고는 느낌이 세요. 이거 혹시나. 왜냐면 네이마르도 안 뛸 것 같다는 얘기들 막 계속 나오지. 그 수비도 몇 명 빠졌고.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선수들도 또 분위기 보면 되게 분위기 밝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그 느낌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축구인들 몇몇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랬었어요. 애들 몸이 말이 아닐 거다. 진짜 16강까지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조별리그 3차전까지. 그때까지 지금 회복하는데 이거 지금 하루 쉬고 지금 하루 훈련하고 게임 뛰는 건데 하루 정도 더 쉬었으면 모를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제가 안에서 정경준 감독 분석했잖아요. 근데 후반전 분석 내용이 없어요. 왜냐? 못 뛰었어, 아예 후반전에. 그래서 내려앉았어. 그래서 골 넣은 것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체력으로. 근데 어쨌거나 얘기 이어가면. 그래서 사실 그 얘기 듣고서는 그럴 수도 있나 상대는 브라질인데 했는데 첫 번째 딱 골 들어가면서 딱 했는데 내가 선수들한테 너무 이 부담감을 준 게 아닌가. 선수들한테 맞아 상대는 브라질이지 우리가 100%여도 할까 말까인데 7분이었나 그죠? 상대골. 몸 상태가 이런데 그래도 좀 그랬는데 사실 게임을 못 하진 않았어요 전반에. 그런데 정호영 선수의 좀 석연찮은 PK. 다들 이제 그 장면에서는 왜 제가 옆자리에 이제 브라질 기자들이랑 보고 있었는데 브라질 기자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거 왜 PK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들. 어쨌든 근데 그걸로 사실 게임이 끝났죠. 세 번째 골은 너무 멋있게 먹었고 어쨌든 너무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그 경기조차도 우리 축구를 하려다가 진 거라서 저는 사실 물론 그 경기를 잡기 위해서 내려서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처럼 벤투 감독은 마지막까지 자기 축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축구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확실한 게 있어서 벤투 감독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단독을 했었고 부임 단독 제가 그 뒤로도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만 기자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고 저는 벤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저는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 옹호하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봤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했었는데 물론 저도 순간순간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맞아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축구가 다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진짜 그건 저도 인정해요. 저는 굉장히 그리고 물론 벤투 감독의 했던 모든 길들이 다 옳았던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길을 잘 분석하고 해야 될 게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몫인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사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4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부분, 능동적인 축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계승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와요. 차기 후기 감독 이런 감독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단독을 썼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준비 중인데 선언하겠다고 이제 회사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독 선발위원회가 월드컵 시작하기 한 달 전에 2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정식으로 모인 건 한 번이고 한 번은 웹을 통해서 모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해진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냐 국내냐도 안 정했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이 정도 후보군을 두면 어떨까라고 정도는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국내 감독에 한해서. 몇 명 이름이 나오긴 했네. 10명 정확하게. 10명? 제가 지금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10명 나왔고요. 외국인 감독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할지. 그 자리에서 결정했던 건 뭐냐면 벤투 감독이 이런 축구를 했었는데 차기에는 이런 축구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얘기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후임에 누구가 거론은 됐다고 하면 틀린 건 아니겠다. 예. 근데 그 거론됐던 인물 중에 박항서 감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직 외국인으로 갈지 국내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틀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좀 업데이트를 좀 시켜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거짓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보도하신 분께 죄송하니까 그 정도까지 진척이 되지 않았다. 물론 안정환은 계속해서 예전부터 대표팀 코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으로 결정돼서 또 사단이 됐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안정환 지금 의원이 최태욱 코치가 했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바는 없다. 물론 근데 거론되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파 거론되는 감독도 뭐 최용수 감독도 거론되고 뭐 이 지금 뭐 김학범 감독 거론되고 김기동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벤투 이렇게 하고 나갔어. 최용수 감독이 그걸 받을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물론 뭐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하겠지만 지금 눈높이 엄청 올라가 있고 선수들 눈높이 올라가 있지. 그다음에 그치. 팬들 눈높이 올라가 있지. 이 선택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도 누군가를 올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벤투에 준하는 외국인 감독이 돼야지. 팬들 눈높이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까 싶기도 하고, 근데 선수들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수들 입에서 나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벤투 그 체제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차기자 꾸준히 얘기했듯이 벤투식 시스템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늘 트러블이 있었고 대부분은 호불호가 갈렸고, 근데 그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 누가 오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했던 거는 벤투 감독이 잘 될 줄 모르고 했던 얘기들이에요. 제가 말했던 이 두 번의 모임은 지금 잘 되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좀 갖고 그 모임이 한 번이라도 열려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나오는 보도들은 제가 뭐 모였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기사를 쓰든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다. 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모여야지. 네, 지금 한 차례도 모인 적이 없어요. 대한축구협회 뭐 정봉규 회장은 뭐 혼자 생각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봉규 회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그냥 추측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재가 된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그 축구협회 관계자 누굴지, 근데 그건 정말 딱 봐도 이게 기자 보면 알잖아요. 기사를 보면 10억 이하 뭐 애국심. 그거는 너무 사견이야. 이렇게 통화했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와. 근데 너무 사견이에요, 그거는.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어디가. 근데 애국심이 벤투는 애국심 없어가지고 포르투갈 이겼나? 벤투는 포르투갈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서 실패했다고. 말도 안.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겼잖아요. 벤투 감독 애국심이 있었으면 포르투갈이 이겼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럼 재계약 추진도 그 잘못된 기사였던 거잖아요. 추진은 맞았죠. 9월에 했었던 거죠. 그렇지. 근데 너무 9월에. 그 시점 자체가 지금 당장 하는 것처럼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돌아와서 실제로 얘기한 대로 정 회장은 한 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벤투 감독은 9월달에 안 하겠다고. 제가 그 뒤로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몇몇 선수들한테는 내가 여기 끝이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였다. 벤투 감독의 재계약 관련된 거는. 그래서 사실 좀 아쉽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축구로 계속해서 가는 게 왜 목이 메요. 벤투 떠난다니까. 네, 이 축구가 계속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 감독을 사실 한국 축구 입장에서 데리고 오기 쉽지 않은 게 지금 16강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구는 여전히 변방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벤투 감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협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전달드릴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수뇌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좀 월드컵 취재하면서 또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예, 너무 그런 얘기들이 밖에 나가는 얘기들이 수뇌부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정제돼서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런 부분들이 한국 축구가 왜냐하면은 독일이나 이런데 보면은 그 월드컵 대표팀의 단장 올리버 비어 같은 사람이 해서 이 사람들이 총괄을 해서 가는데 그치, 정리하지. 여기는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뭐 문제가 됐던 뭐 만 기자가 그 멤버십에 얘기했지만 2,701호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밖에 새 나간다는 게 누가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갔던 16강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건 사고가 중간에 없었다. 사건 사고 있으면 그거 물어뜯느라고 기자들 뭐 또 막 월드컵 16강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세요. 예전에 아시안컵 때 그랬죠. 그러니까 대회 기간 내내 그 트레이너 트레이너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쓴 기자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맞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협회 내부에서도 이제 정리할 필요도 있고, 예, 뭐 아직 2,701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있었던 문제들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백서로 만들어서 잘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는 우리가 성공적이었고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16강을 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는 8강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무조건. 그러면은 16강까지 갔었을 때에 대한 플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눈높이 높여야 돼요. 다음에도 또 16강 2회 연속 16강 진출이 그렇게 취해서는 안 되고 다음은 더 어려워요. 이제 16강 가기 그렇죠. 앞으로 월드컵 가긴 쉬운데 이제 그 조별리그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거냐부터 해서 선수 높아진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 참 협회가 정말 이번에 정말 좋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감독은 사실 떠오르는 게 없는데 대신 뭐 지금 모로코 감독이든 아마 팬들은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돌풍 일으켰다. 우리나라 오면은 막 그 감독이 오면 무조건 잘할 수 있다. 협회야 뭐 100억씩 줘서 무조건 걔네 데려와라. 우리 4강 가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 감독은 그 팀에 맞는 감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한번 고려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선택했을 때 좋았던 게 우리의 철학을 먼저 결정했다는 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철학은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뀌더라도 내년에 우리 컨셉은 역습이다, 혹은 뻥축구다. 그러면은 그거에 최적화된 감독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철학을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축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이것까지 딱 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판곤 위원장이 굉장히 잘했던 거고, 예, 우리는 이제 그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갈 건지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를 서로 공유를 하고 물론 감독이 누가 되는지는 공유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벌어진 철학, 저는 대회 보면서 이 사이드 활용이 굉장히 더 복잡해졌다는 측면들을 봤을 때 이걸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감독이 누구냐. 진짜. 내지는 사실은 저는 그때도 벤투 감독 뽑을 때도 사실 그랬던 게 나라의 흐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해는 이 네덜란드 감독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치. 우리가 그 흐름을 잘 맞아서 히딩크 잘 썼었고 그치. 그리고 독일 감독도 지금은 최근에? 지금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무리뉴, 비아스 보아스 통해서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내리막이었는데 그치. 저는 그때 벤투를 뽑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거는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좀 다시 떡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금전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철학을 갖고 있는 감독, 우리가 이 철학을 세웠으면 이 철학을 갖고 있는 감독, 거기에 사단 좋으면 거기 국적까지도 결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감독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짧게 그냥 썰 좀 풀다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감독 얘기 나오니까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까지. 어쨌든 뭐 잘 다녀왔고요. 이제부터 K리그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K리그 취재 다시 좀 전념을 하고 이제부터 전지훈련도 다녀오려고요. 네. 전지훈련에서 가야죠. 또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얘기도 좀 듣고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지금 썰 굉장히 많이 뭐 원하시는데 진짜 없어요. 제가 뭐
다른 분들 난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다 돌아와서 지금 전화를 엄청 돌렸는데 뭐 되고 있는 뭐 하고 있는 건 있는데 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밝혀지는 대로 최대한 썰 다시 열심히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K리그 컨텐츠들 올해도 변함없이 할 거라는 거 다시 지금부터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